어, 좀 전에 이제 금리와 주가에 관해서 우리가 봤는데 투자자 입장과 기업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인상됐을 경우에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인상을 해서 주가가 하락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금융 비용이 증가해서 원가가 상승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수익성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됩니다. 예, 대체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주가는 하락한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시세 차익도 보면서, 시세 차익 본다는 건 초과 이익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주식 배당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은 그 돈을 은행에 가만히 집어넣더라도 이자가 따방따방 나온단 말이에요. 일정하게, 안정되게, 위험성 없이 그렇게 나오는데, 조금 위험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좀 별로 없어지고, 또한 원가가 제조 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산했을 때 주가에 대한 주식에 대한 배당 자체도 줄어들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주식을 팔아 치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투자자들이 전부 다 주식을 팔아 치우게 되면은 주가는 자동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되느냐? 환율과 주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환율이 인하했을 경우에, 요거는 그 환율 얘기할 때는 그 저기로 봐야 됩니다. 원화가 아니고 달러. US 달러가 인하되느냐 인상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가로치고 평가 절상이라고 하는 건 이거 한국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이 절상됐을 때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건 곧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반대 시소하고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한 1200원 정도 되는데, 요게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 1200원 정도 됐다가 1100원이나 1000원 정도로 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해요. 이럴 때는 우리 원화 가치는 달러하고 이제 그 한국 돈하고 바꿀 때 그 교환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조금 줘도 달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돈이 그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절상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US 달러 입장에서는 평가절하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수출업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달러 값이 떨어졌을 경우에 수출업체의 주가도 하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수입업체는 주가가 상승하고, 평가 절상됐을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6번 볼까요? 그럼 산업이란 무엇이냐? 산업이라는 것은 요게 이제 한문을 치면 나을 산자 업업자예요. 무엇을 만들어낸다. 낳는다는 것은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뭘 만들어서 증가시킨다. 이거는 그 산업,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로 구성된 집단을 얘기합니다. 효율적 종목 선택 방법은 뭐냐? 향후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포트폴리오도 우리가 봤고, 또 기본적인 분석 방법도 봤고, 또 기술 분석도 봤고,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이 회사가 향후에 이 실적이 호전될 것이냐 아니면 악화될 것이냐, 경기 전망이 좋아질 것이냐 아니면 나빠질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하는 자료로 얻기 위해서 앞에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건 좀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와 닿지는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게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단연코 경제학을 가리키고 또 이 주식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교수들은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거의 다 자기 실력 믿고 하다가 쪽박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안다고 해서 뭐 주식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직하게 한번 묻어놓고 오랫동안 견디는 사람들이 더 벌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기가 아는 곳에만 투자하는 경우, 아는 곳에 어떤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신념처럼 믿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뭐 숫자적으로 봐가지고 여기는 오를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그게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남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시소한 그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조금 좀 부족한 것이 날 때도 있어요. 이 산업 분류는 이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 분석인데, 산업 분석 대상은 뭐냐? 과거의 매출이나 이익 실적을 보는 거죠. 분석 자체가 거의 그래요. 그 경기 변동에 대한 적응력, 방어적 산업, 독과점 산업과 또 생활 필수품 산업, 그리고 공익성 산업, 이거는 이제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좀 없죠. 그리고 자본재 산업은 건설이나 철강, 기계, 이 고가의 내구 소비재 산업이 이 자본재 산업에 속합니다. 하나를 어느 정도 그 자본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되게 보면은 자본재 산업이라고 해요. 자본이 충분히 있지 않으면은 진입하기 힘든 것들, 투자 비용이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자본재 산업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산업의 대체 관계는 예를 들어서 천연섬유가 화학섬유로 바뀌고, 또 화학섬유가 다시 천연섬유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60년대 이때는 나이론이 나와가지고, 나이론 지금 뭐 잘 입지도 않지만 그 당시는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왜? 그전에는 목화 소미라든가 이런 거를 실로 짜서 뭐 직조라 그러죠. 재직이라고도 하고, 실을 제사공업이죠. 실은 제사공업이라고 하고, 그거를 실을 가지고 천을 짜는 걸 재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었는데, 옛날 무명치마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입다가 잘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잘 삭아요. 근데 이제 장점은 땀 흡수를 잘한다든가, 이 천연섬유다 보니까 우리 피부에 그 영향을 안 준다. 그게 좋은 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섬유로 바뀌었어요. 화학섬유로 획기적으로 바뀌었죠. 왜? 질기고 부드럽고 비단 같거든. 그래가지고 화학섬유로 바뀌었다가, 화학섬유를 쭉 입다 보니까 또 이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천연섬유가 좋구나 그래가지고 천연섬유로 좀 바꿨어요. 지금도 이제 천연섬유 쪽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제 코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그 목화를 가지고 한 것들, 아니면 또 뭐 울이라고 하는 양털을 가지고 짠 그 양복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마나 모시 이런 것들 이제 인체에는 자연 섬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실크도 이제 보면은 뇌고치를 풀어서 실을 만들어서 실을 이제 제사한다 그러죠. 뇌고치는 이렇게 붓 같은 거를 이렇게 물에다 넣고 그 축축축축 적게 되면은 그 실이 끄트머리 이 끝에 있는 실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그 감죠. 실패라고 그러죠. 실패에다 감고 감았던 그 실들을 다시 이 섬유 재직공업이죠. 거기서 직조기를 활용해서
실을 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비단이라고 얘기하죠. 실크. 그게 이제 중국에서 발달돼 가지고 역사가 이 동양에서는 누에를 질렀는데 서양에서는 누에가 별로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의 비단을 유럽으로 수출했던 게 이제 실크로드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이 이제 대체 관계가 이렇게 좀 바뀌게 돼 있죠. 선호도가 유행 패턴도 좀 바뀌죠. 그리고 정부 정책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장발 단속도 했지만은 이 바지를 나팔 바지는 분 있겠어요. 우리 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8인치, 12인치 정도 늘리면 아주 뭐 저 선생님한테 끌려가가지고 혼났어요. 그런 그 또 뭐 미니 스커트를 뭐 못 입게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유행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소비될 수 있는 부분을 차단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뭐 부분이고, 또 원자재나 부품 조달에 대한 부분인데 원자재는 항상 뭐 파동이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기후에 따라서. 지금은 저 인도나 남미나 이런 쪽에서 목화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쪽에 기근이 든다는 거 가뭄이 들게 되면은 크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목화 값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저쪽에 이제 호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쪽에서는 양 사육을 많이 하는데 이쪽에 이제 이 가뭄이 심하다든가 또 자외선이 심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양이 자동 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에서 폐사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너무 가물어서 먹을 풀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자연 섭리가 분만을 잘 안 해요. 새끼를 잘 안 낳죠. 그래 이세가 좀 뭐 그러면 좀 태어나도 먹여 살릴 그 자신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낳더라도 많이 죽잖아요. 영양분이 충분치 못하면 죽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랬을 때 또 파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수출 비용. 수출 비용은 이 오일 값과 연동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배 한 척이 한번 이동하면 그 기름 소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인력 수급이나 노사 관계. 경공인 섬유 쪽은 우리가 저가 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이 쭉 올라가다 보니까 낮은 임금을 가지고 이 분야에 계속 근무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산업이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중화학공업이 발전하게 되니까 전망도 좋고 자동차나 전자 쪽에 이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인력들이 이동을 하게 되니까 섬유 쪽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그 뒤에 이제 외국 근로자들,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 저임금 개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유입해서 그 일을 대체하고 이런 경우가 좀 생기죠. 노사분규는 뭐 노사관계가 원만치 못하면은 일본에서 노무라 증권에서 그 전에 분석해 놓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도요타 자동차하고 현대 자동차를 이제 비교를 해서 분석할 때 자기네들끼리 암암리에 그랬다고 그래요. 한국의 현대 자동차는 1년에 12개월 조업하는 게 아니고 1년에 10개월 조업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충분히 거기는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요즘은 뭐 노사분규가 이렇게 심하지 않지만 예전에 노사분규가 상당히 심해서 어떤 때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공장을 돌리지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노사관계가 성숙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아주 극도로 이제 극한에 대립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사측에서도 이익이 나는 만큼 근로자에게 배분을 안 해줬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불신을 하게 됐고, 또 노조 측에서는 또 그런 불신을 하고, 또 이 사측에서는 예전만큼 이익이 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매년 몇 프로씩 올려주고 복리후생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좀 되어 오다 보니까 한 곳을 보는데 보는 해석이 다르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이 밀고 땡기고 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은 뭐 투쟁을 또 하게 되고, 또 투쟁을 하게 되면 또 감정이 개입이 되게 되고, 그래서 엉켜 있기 때문에 잘 못했던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양대 노총 중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서로 선명성을 주장해 가지고 조합원을 많이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선명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민주노총 쪽으로 좀 많이 기울어졌죠.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이 총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1회 노총 단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노총이 투쟁력을 좀 더 강화했고, 또 한국노총 측은 그러지를 좀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을 해결하는 데는 그 투쟁력이 강한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사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산업 분석 대상 중에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이 좀 변화가 된다. 노사분규가 심한 곳에는 되게 그 투자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1년에 12달 조업하는 그 회사하고 10달만 조업하는 회사하고 생산성이 어디가 더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고,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노사분규에 있었을 때의 그 생산된 자동차는 사질 않아요. 왜? 그거는 그 불량률이 더 많을 수 있고, 왜 그러면 그 투쟁을 하다 보면은 정신이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여튼 지금 그 현장 일선에서 경영을 해 오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1986년 86년이죠. 87년 우리가 6.29 선언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어요. 공단 내에 사장들은 대개 드럼통 안에다 갇혀가지고 뭐 오한마루다 막 그 밖에서 두드려 패는 그런 아주 좀 살벌한 그런 일도 자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도 얘기를 못했었어요. 뭐 무법천지처럼 경찰도 제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혼란됐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한참 전의 일이지만은 그러한 그 아픈 기억을 토대 삼아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8번 보겠습니다. 요 기업 분석 중에서 이제 질적 분석, 뭐 여기 이제 성장성, 기업의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분석을 하고, 그게 이제 어느 단계인가, 기업이 성숙 단계인가, 아니면 기업이 이제 신생 기업인가, 아니면 아주 오래돼 있으면서 노하우도 많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 회사의 연역, 뭐 그 업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회사의 사업 내용과 전망은 어떤가, 아이템, 그리고 경영자나 경영진의 상태는 어떤가, 경영자의 경력, 그리고 수완 능력, 인격, 신용, 그리고 신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하고 신용이 가장 중요해요. 신용이 좋은 사람은 인격도 괜찮아요. 수완도 좋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경력도 상당히 좋다고 보죠. 실적도 좋고.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맡겨놔도 다 잘합니다. 업계에서의 지위, 그 총 시장에서 점유하고 있는 정도의 그 퍼센테이지,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일반 소비자들이 그 회사 제품의 그 브랜드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 기업 이미지는 좀 어떠냐. 우리가 작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한동안 땅콩 회항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양호 회장도
자살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잘못하게 하셨고, 대한항공 하면 이미지가 뭡니까? 갑질 뭐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 남매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 집안의 어떤 그 가풍이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잘 만드는 일반적인 기성품도 명품 앞에서는 쪽을 못 쓰잖아요. 명품이 그렇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격은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일반적인 그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그 사치품 같은 경우 더 심하죠. 또 금융관계. 금융관계라는 건 신용이 좋으면은 부채가 얼마나 있느냐, 그 차입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또 차입금 중에서도 이자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 회사의 이미지나 신용도가 좋으면은 이자율이 좀 낮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높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잘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 이제 주주 구성이나 노사관계, 생산 형태, 직원 자질 이런 부분들. 직원 자질이라 하면은 요 직원들을 그때 그 전문 교육을 시키느냐, 뭐 부임도 활동을 통해서라든지 그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개발할 수 있고 또 잘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가, 이런 쪽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가 어느 단계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게 신생 기업은 대개 이제 이 첫 해, 둘째 해, 셋째 해, 뭐 3년 정도 이렇게 됐으면 겨우 나무를 심으면 뿌리 내리듯이 겨우 이제 뿌리 내리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뭐 성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현재 단계에서는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간 투자하려고 할 때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단기간 투자하려고 할 때는 금방 성과를 거두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죠. 성숙기에 있다 하면은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은 되게 그 재무주 상태도 괜찮고 기업의 그 어떤 그 아이템 개발 능력 자체도 괜찮고 다 괜찮죠. 그런 업력을 좀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기업 분석 중에서 재무제표. 기업 분석은 재무제표로 이제 다 대별이 됩니다. 재무제표 분석인데 여기서는 경영 분석이 있고 신용 분석이 있고 투자 분석이 있어요. 이 경영 분석은 경영 관리와 통제 목적으로 이제 경영 분석을 하고, 신용 분석은 이제 이 금융기관의 대출 관계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용 분석을 하고, 투자 분석은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투자 분석을 한다. 기업의 경영 상태를 위해서는 수익성이나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시장 가치 비율 이 부분들도 같이 분석을 해야지만이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다.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 추가 수익을 올리는데 유리한 조건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10번 가볼까요? 재무상태표인데 이건 구 대출대조표. 이제 여기 자산이 있는데 자산이 그 유동성 자산이 있어요. 유동성 자산이라는 거는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제 부채하고 자본하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부채도 자본이에요. 자산이에요, 자산. 부채도 자산입니다. 유동성 자산이 있고 비유동성 자산이 있는데, 유동성 자산은 유동 부채 갚아야 되는 것들 언젠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유동성 부채, 이건 뭐 기계나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 이건 이제 타인 자본이죠. 그 비유동성 자산 이게 자본인데, 이거는 자기 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비유동성 자산에 집어넣긴 했는데, 되게 공장 그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가상각이 끝났다든가 아니면은 직접 자기 자본을 가지고
구매를 했다든가 시설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고 분류가 됐고, 그거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비유동성 자본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산 운용의 결과 자본 조달이 원천이 되는 거죠. 이게 그 회사가 유동성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좋은 회사는 외부 충격에 바로바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라고 보는 것이고,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회사, 캐시플로우가 지금 상당히 약한 회사들은 외부 충격에 적응할 수 있는 그 적응력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좋은 회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장도 하고 혁신도 하고 이랬던 회사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인데 이득을 받냐 못 받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있겠죠. 매출에서 여기 저 매출 원가, 제조 원가를 빼야 되겠죠. 그거 뺀 것이 여기 이제 이 판매 제조 부분이 성과인데, 이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출 총이익. 어떤 제품 A라는 제품을 만드는데 원자재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력도 있을 것이고 그런 또 이 사무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또 이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또 뺀 거예요. 뭐 환경 처리 비용, 아니면 영업, 뭐 나가서 밥도 먹고 또 뭐 이 같이 거래처에 그 소주 잔 사주고 또 운동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또 차로 움직이려다 보면 납품 비용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판매 관리 부분까지 다 포함한 성과인데, 요거를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영업이익에서 영업이 수익이 있고 또 영업이 비용이 있어요. 영업이 비용은 뭐 예를 들어 크레임을 물어줬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영업이 수익이 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그 이 임대 공장을 임대 뭐 좀 여유가 있어서 임대를 내줘가지고 임대 수익이 들어왔다든가 이자 수익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영업의 수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영업이 활동까지 이 성과를 다 포함시킨 게 빼준 것이 이제 법인세 차감 전에 순이익이에요. 이제 세금만 내면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여기에서 법인세를 뺀 게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어느 기간이 있죠. 뭐 6개월은 6개월 단위, 대개 이제 6개월 단위인데 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수익이라고 이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손익계산표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 요겁니다. 다음은 12번 보겠습니다. 기업 분석 중에서 이제 수익성 비율, 투자자본 대비 경영 성과 정도, 어느 정도의 경영 성과를 이루었느냐, 요거하고 또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정보를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투자 기준은 총 자본, 자기 자본, 매출액 등 이게 이제 투자 기준이 되는 거예요. 투자 이익은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매출 총이익 중에 여기 다 투자 이익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 ROA나 ROE가 있는데, ROA는 제공한 자본과 귀속되는 이 이익 관계가 불명확하고 비논리적인 거, 이런 것을 총 자산 영업 이익률을 우리가 ROA라고 얘기하고, 주주 이익률을 ROE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총 자본 이익률을 계산할 때는 당기순 이익에서 총 자본을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곱하기 100을 해준 게 퍼센티지를 내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이제 총 자본 이익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총 자본 이익률, 요거는
이 순이익에서 총 자본을 이제 나눈다 그랬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이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 또 매출액을 총 자본으로 나눈 것을 곱해준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순이익이나 총 자본을 나눈 그 기수값이 총 자본 이익률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요러한 부분이 요러한 부분을 곱해준 것들이 요거고, 요런 공식으로 나온 값이 총 자본 이익률이다. 매출 순이익률은 매출 순이익률에다가 총 자본 회전율을 곱한 거죠. 여기 이제 이런 공식이 있다. 숫자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풀이를 할게요. 다음에 이제 13번 볼게요. 기업 분석 중에서 이제 수익성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면, 금융비용은 대표적인 고정비용 항목이 있어요. 고정비라 하면은 우리가 생산을 하든 안 하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죠.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할지, 임대했으면 임대료를 할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이자라든지, 아니면 또 많이 생산을 하든 적게 생산하든 현장에 불을 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또 그래도 직원들은 출근해 가지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밥값, 뭐 이런 고정비, 이게 하든 안 하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정비라고 얘기합니다. 하드 코스트라고 얘기하죠. 이게 높으면 안 돼요. 높으면은 그 신축성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업은 적응력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수익성 비율은 금융비용 대 매출액 비율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금융비용에다가 매출액을 나눠주면은 이게 이제 금융비용 대 매출액 비율이 나오는 거죠. 금융비용 대 매출액,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가 다른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할 때는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인데,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당기 순이익에서 가중평균 주식 수, 요거를 나눠준 것이 이제 주당 순이익이 되겠죠. 배당 지급 능력은 뭐냐면, 배당률이라는 거는 현금 배당에서 당기 수익률을 나눠준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건 뭐 기본적인 걸 뭐 다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잠깐 쉬었다 합시다.